평균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정의 규정인데요.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정의 규정에 다 이 평균 임금 계산을 위한 방법이 다 표현이 돼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 그 산출된 금액이 그 노동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 임금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은 사실 뭐 제일 익숙한 임금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퇴직금이 평균 임금을 계산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제일 많이 활용이 될 거고, 뭐 휴업수당도 평소 받으시던 임금의 70% 정도를 보장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휴업수당도 평균 임금이 사용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로 퇴직금 계산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올해 1월 1일 날 입사해서 내년 1월 1일 날 퇴사하는 경우, 그래서 여기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즉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말일, 즉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 이 경우에는 평균 임금 계산을 위한 그 이전 3개월이 어떻게 되냐면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날 지급된 각각의 급여와 일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10월에는 31일이고 320만 원, 11월은 30일이고 280만 원, 그리고 12월에는 다시 31일이고 320만 원이 지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 다 더해봤더니 금액이 어떻게 되냐? 920만 원이고 일수는 92일이 되더라. 그래서 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920만 원을 92일로 나누니까 10만 원이 되더라.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주의하실 점이 이 10만 원이 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아닙니다. 10만 원은 하루치 평균 임금이잖아요. 단위가. 그렇기 때문에 1년 근무를 하셨으면 30일분 만에 평균 임금이 이제 퇴직금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30을 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30을 곱해서 300만 원이 결국 이 노동자의 퇴직금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고, 평균 임금을 계산해서 나왔을 때의 금액은 하루치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퇴직금이나 뭐 휴업수당을 계산하실 때는 그 해당하는 기간만큼 곱해야지 그 실제 받으시는 금액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뭐 출산 전의 휴가 기간이라던가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뭐 육아휴직 기간, 쟁의행 기간 이런 경우는 사실 급여 지급이 안 되는 경우거나 혹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 이런 경우가 모두 다 그 평균임금 계산할 때는 그 분자와 분모 모두에서 제외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통상의 경우와 현저히 다른 경우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 앞서서 그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산출된 금액이 그 노동자의 통상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 임금으로 한다. 이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노동자가 평소 본인이 받던 것보다 훨씬 많이 그 평균 임금이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택시 노동자 사례예요. 그래서 뭐 요즘도 동일하게 운영이 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산학금 제였던 거예요. 산학금 제여서 예를 들면 자기가 그러니까 운전을 많이 해서 벌면 그 산학금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 자기 임금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택시 기사분이, 택시 노동자가 평균 임금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올해 말일자로 퇴사를 할 거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좀 빡세게 손님들을 태워야겠다. 빡세게 운전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뭐 이건 정확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거의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계속 운전을 해서 급여를 그 세 달 동안 엄청 많이 벌어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이 세 달치 급여를 평균 임금으로 보아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냐,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된 사건인데, 대법원은 노동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평균 임금을 산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퇴직 직전의 기간에 그 통상의 생활임금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그 퇴직 직전 기간에 그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서 평균 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즉 10월부터 12월까지 이 택시 노동자분이 빡세게 일을 해서 평균 임금을 높였다면 그 금액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그 10월 직전의 3개월, 그러니까 9월, 8월, 7월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임금을 산정을 해라. 그래야지 이 평상시에 생활임금을 산정하겠다는 평균임금의 제도적인 취지가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서 대법원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그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 게 아니라 직전 3개월인 7월부터 9월까지의 급여를 평균임금으로 보아서 계산하도록 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판례 한 두세 가지 정도 살펴보고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먼저 경영성과 평가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경영성과 평가급이 임금도 아니라고 보아서 평균임금 산정에서 당연히 제외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번 달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고 다음 달에 퇴사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번 달 급여가 다른 달 뭐 300만 원 받았는데 이번 달 성과급 포함해서 500만 원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에 퇴사하더라도 이 경영평가 성과급 200만 원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기본급이나 기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300만 원만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이게 기존의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2018년에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 사례에서 이런 경영평가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최초로 판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성과급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이나 지급 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 그래서 경영평가 성과급도 이름만 성과급이지 실제로는 임금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에 내가 성과급 200만 원을 더 받고 다음 달에 퇴사를 한다고 하면 성과급 200만 원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서 계산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대법원 판례는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공공기관에 한해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한 판례나 행정해석이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기업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좀 의견이나 논란이 조금 있는데, 하급심에서는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사기업에서 지급되는 경영평가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한 사례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현대해상 화재보험 사례인데요. 미리 정하여진 지급 기준에 맞는 경영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경영성과급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피고는 매년 당기인 순이익이 미리 정하여진 그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 기준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경영성과급을 예외 없이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로 보기 어렵다. 즉 경영성과 평가급도 은혜적 호의적 금품이 아니니까 임금이다.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이기 때문에 평균 임금에도 해당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다만 이 사건 역시 서울중앙지법 사건으로서 1심 하급심 판례입니다. 앞서서 살펴본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이 붙은 통상임금 그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아직 대법원 확정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업인 경우에 어떻게 하게 될지 좀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건 역시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으로 갔고 아마 고등법원에서도 어떠한 판결이 나오듯 대법원까지는 갈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그 공공기관 사례에 맞추어서 비춰보면 사기업들도 경영평가 성과급이 평균 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나아가서는 삼성전자 사례도 있어요. 삼성전자 사례는 각 인센티브가 실비 변상적 은혜적 성격의 금품이 아니면 명백하다. 즉 임금이라는 말이죠. 달리 노동자들이 제공한 근로 외에는 피고가 이 사건 인센티브를 지급할 다른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PSPI라 그래서 거의 매년 5월쯤 되면 그 삼성전자 공장이나 연구원이 있는 그 근처 자동차 매장들은 호황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본인이 평소 받는 급여의 연봉의 몇 배씩을 받는 그런 달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이 돈을 주는데 이런 것들을 노동제가 제공한 노동에 사용자가 실비 변상은 당연히 아닐 거고 영수증을 제출하고 내는 게 아닐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호의적으로 정말 노동자를 사랑해서 정말 그렇게 줬겠냐 이걸 따져봤더니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급 요건이나 이런 거 지급 규정을 봤을 때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기 때문에 이 경영성과평가급 삼성전자의 경영평가 성과급도 임금에 해당하고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질문은 제가 마지막 공지 하나 드리고 채팅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세 군데서 노동법률 상담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상담소라고 해서 부평시장 삼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남동상담소는 선악역에 위치해 있고요. 공항상담소는 운서역 영종도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직장 혹은 집과 가까운 곳으로 방문해 주시면 되고요.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연락해서 유선상으로 상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그 상담소로 연락을 주시면 모든 곳에서 무료로 노동 관련한 상담, 노동 법률 관련해서는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메모해 두셨다가 혹은 사진 찍어 두셨다가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시면 옆에 1577-216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전화번호를 주셔도 인천에서 거시면 가장 가까이, 그러니까 그 전화 거신 분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상담소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게 설정된 전화번호거든요. 대표 전화번호. 그래서 다른 번호는 외우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냥 1577-2160 거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본인 직장이 예를 들면 서울이어서 서울에서 거시면 인천본부로 연결은 안 되고요. 서울본부로 연결은 된다. 근데 서울본부에서도 인천본부처럼 상담을 해주시거든요. 노동법률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상담은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강의 안내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번 주 금요일 10월 29일 날 근로 시간에 대해서 강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시간은 동일하게 18시 30분. 링크는 아마 동일할 건데요. 저희가 강의 시작 전에 30분 전에 동일하게 링크는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링크로 들어와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채팅으로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은별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채팅을 보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휴업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즘 GM 쪽도 그렇고, 공항 쪽은 작년부터 무급휴직하는 사업장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코로나든 혹은 원청사의 부품 문제로 인해서든 휴업을 하게 되면 사용자의 규책 사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급 휴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모두 다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휴업수당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원칙은 무급휴직은 불법이고 휴업수당을 받아야 되는 거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한 가지 더 해주신 게 이 휴업수당 받는 기간이나 임금도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건데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평균 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용자의 규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 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휴업수당을 받든 혹은 무급휴직이든 평균 임금 계산에서는 제외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질문은 연차 사용을 못해서 마지막 달에 연차 수당을 한 번에 준다. 그 경우에 받게 되는 연차 수당도 임금이냐? 네, 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에 해당하고요. 다만 통상임금에는 아까 연장근로 가산수당이나 이런 것들과 같은 이유로 연차 미사용 수당이 지금 현재로서 내가 몇 개나 남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15개면 15개 중에 내가 몇 개를 사용하고 몇 개가 남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정성이 결여되어서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연차수당 자체는 임금에 해당하고요. 평균 임금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하실 때도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무급휴직 그 동의서 서명하셨다고 해주셨는데 일단 서명하셨으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건 맞는데요. 그게 사실 100%라고 저는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불법은 불법이에요. 근데 이제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사용자 편의주의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서명을 하면 그걸 뒤집을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추가적으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급여 명세서 관련해서 질문 두 가지 주셨는데요. 이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저희가 한 1시간 반 정도 이미 진행이 돼서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임금 명세서 관련한 시행령이 강제 조항인지 여쭤보셨는데 시행령이 강제 조항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정법이 강제 조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금 명세서를 지급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명세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시행령도 동일하게 그런 내용을 명시해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게 강제조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급여명세서를 급여를 받고 그러니까 급여랑 동시에 바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2, 3일 후에 받게 되는데 이건 문제 없는 거냐. 뭐 보통은 이제 급여를 지급하기 전이나, 그러니까 급여 업무를, 급여 맹세서 제작 업무를 미리 해서 급여 지급하기 전이나 혹은 급여 지급하면서 급여일에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보이는데요. 2, 3일 지나서 지급이라도 한다고 하면 그거 자체를 2, 3일 늦었다 그래서 불법이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3일 늦어질 수는 있는데, 저도 사실
늦게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막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오늘은 임금 관련해서만 조금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그 관련 노동 상담은 아까 맨 마지막에 제가 공지 드렸던 노동법률 저희 상담소로 공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노동법률 강좌 1강 임금의 이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